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 모시고 다양하게 분석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CPI 둔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좀 목요일이죠. 이제 12월 CPI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 연준 인사의 발언도 시장 상승세에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과 시장의 이 각기 다른 시각에 대해서 월가에서 논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일단 미국 주식 시장 강해서 시장이 이 연준과의 힘 겨루기에서 이기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CPI 같은 경우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한 20분경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 때 많이 관심을 기울이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굳이 그 시간 챙겨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 네네. 이제 눈 뜨시고 확인하고 많은 분석 기사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일단 12월 CPI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20분경에 발표가 된다.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수치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이던스는 6.5를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CPI가 7.1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얼만큼 떨어졌느냐. 가이던스가 6.5니까 6.5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면 물가가 안 꺾인 거죠. 그럼 네.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경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기준점은 6.5에 두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이런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도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냐 안 강하냐라고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대략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에 시장이 빠졌던 것들 그러한 흐름들에 비하면 미국 시장이 좀 의외로 강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과연 이게 1월 효과냐 아니냐라고 논쟁하기에는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해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기술주들의 반등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반등에 체감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다우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고 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비중이 높고요. 요즘은 그래도 중간지대인 S&P 500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다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최근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은 연준의 생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피봇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했었죠. 최근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스톡홀름 중앙은행 초대를 통해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제 다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시점을 보게 된다면 그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제는 연준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시장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역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찾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유를 찾는 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꺾이고 있고 엊그제 발표된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1.7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전에 목표는 3이었는데 네. 3% 성장해서 글로벌 경제가 1.7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해진 거죠. 그렇죠. 이러한 악재들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어? 월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하겠어? 이런 거 다 반영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악화되고 있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펀더멘탈 신호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해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고 사는 것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판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때로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많이 이제 추종하는 유럽의 위대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 시장은 펀더멘탈과 잠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비유로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라는 비유를 들었죠.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인은 이제 펀더멘탈이죠.
쭉 꾸준히 걸어가지만 강아지가 때로는 주인을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서로 동행한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는 펀드멘탈에 결국은 수렴하긴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시장이라는 것은 그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지금이 하나의 그 단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가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친시장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발언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금리라든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펀드멘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세 하락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채권은 보통 이제 뭐 개별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에 반응을 하면서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장이라든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은 나름대로 강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와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네. 그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살아있다 이런 또 해석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주식시장의 반등.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가 되기 네.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라면 CPI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CPI가 6.5보다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단기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읽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시장이 그렇다면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논쟁보다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기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부 그 월가에 있는 분들은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도 월가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월가가 연준과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선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경 발표될 이제 미 12월 CPI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서두를 좀 열어주셨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좀 오늘까지도 간밤 마감했던 이 모습도 소폭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이제 투자하신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나스닥 쪽 기술주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반등세로 좀 체감을 더욱더 크게 좀 가져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보통 연준의 강경 발언이 있다면 주가가 휘청이는데요. 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준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인 점이 의아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은행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대에서 1.7%대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시장의 반등이 오판이라며 연준과의 싸움을 좀 조심하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주식을 판다라면 누군가 또 주식을 사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네네. 거죠. 자, 균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오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분들 이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월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강세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학자분들이 필요한 거죠. 학자분들은 자신들이 그 보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제시하는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연준의 기조가 강경하고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들, 지금 이제 내일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네.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이후에는 상당 기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우리도 정말 미 연준처럼 점도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미국의 연준도 이 점도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는 게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파월 의장 때부터 매월 기자회견을 했고요.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 이전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점도표 발표도 없었어요. 점도표는 내부용으로 썼었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 이전에는 미 연준이 깜짝 쇼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던 상황이고요. 이것을 좀 시장에 있어서의 완화적인 부분을 주기 위해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점도표가 발표되는 3, 6, 9, 12에서 발표를 했었고
파월 의장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이자라고 해서 시장이 미리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매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국은행도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런 의지들이 이제 강하게 있다라는 것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죠.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는데 그냥 공이 떨어지듯이 바로 추락하는 시장은 뭐 급격하게 뭐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죠. 떨어지더라도 계단식 하단이 이렇게 하락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올라갈 때도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상승이 제한된 의미를 의미하죠. 따라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시장을 오픈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저희가 이제 세계은행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 뭐 미 연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해석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다 통합적인 것은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꺾인다라는 거죠. 둘 다 공통 분모는 기업의 실적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주가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EPS 곱하기 PR이라는 개념입니다. PR은 우리가 심리적인 지표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EPS죠. 주당 순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경기가 둔화된다면 높은 밸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PR조차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갖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성을 조금 하는 측들도 있어요. 2022년에 시장에 있어서 오판을 했다. 저희가 어제 하나투자증권 얘기를 좀 했다시피 네네.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고 하는 쪽들은 소위 시카고 학파 교수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자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화량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파의 하나의 중대한 축이죠. 프리드만이 주장한 시카고 학파자들은 통화론자이기 때문에 통화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통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금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허리띠를 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짚어드린 내용과는 좀 상반된 입장을 조금 짚어주신 내용입니다. 자, 연준의 강한 어조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인 점을 지금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연준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좀 뭉쳐 있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합니다. 작년 폴란드발 이 무기 구입 이슈로 상승을 한 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과 또 앞으로의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안타깝게 터졌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쪽으로 무기 수출에 대한 굉장히 큰 재팟을 날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기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에도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가 이번에 입찰에 독일과 경쟁해서 이겼어요. 네. 굉장히 큰 쾌거죠. 아이러니하게 이게 그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네네. 영하 50도에서 그 발사 성능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독일산과 우리나라 제품을 놓고 썼는데 우리는 발사가 됐고 네. 독일제는 발사가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면 우리는 이제 K9 자주포를 만들 때 우리 그 전방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천 지역이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기가 영하 50도를 기록한 적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 상황을 놓고 무기를 개발한 게 이번에 노르웨이 이제 했다라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성 아이러니죠. 그쵸. 어쨌든 네.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KF-21 같은 경우도 수출에 대한 트리거들도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서방 무기 체계인 우리나라 무기가 나토 회원국인 이제 폴란드에 수출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그다음에 이제 다보스, 스위스의 다보스를 이제 방문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에 그게 계신 분들이 약 100여 분이 동참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경제 외교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경제 단체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같이 간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UAE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께서 단독으로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됐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5G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용 회장께서는 삼성전자 5G 장비를 팔기 위해서 잠깐 한 이틀인가 갔다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그 과거 정부에 했었던 원전을 지금 짓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수출을 했었던 나라이기 네네.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수주 여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방위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중동에 우리 무기를 좀 판매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기업과 기업이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국가의 어떤 그쵸. 안위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로비스트 사건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기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상황은 인정해야 되겠죠. 네네.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폴란드에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쏟아내고 있죠.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치적 중에 하나다라고 꼽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5위의 수출국으로 됐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무기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뚫어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쾌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서방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다른 무기 체계를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방 무기 체계에서 우리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F-21 비행기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죠. 여기에 이제 공동 개발에 참여 의사를 이미 현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같이 개발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계약금조차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제 폴란드의 그 기술 이전에 따른 공장을 짓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도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폴란드에 이런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화그룹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네. LIG 넥슨보다 상당히 강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께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으신다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특징이죠. 그룹 총수가 의지를 갖게 된다라면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LG그룹이 선대 회장께서 전장 사업을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현대그룹도 우리가 삼성동에 그 막대한 한전 부지 살 때 10조를 들여서 왜 사느냐라고 그때 했지만 그거는 정정 회장의 유지였죠. 그 모든 기업들을 하나로 모아라는 유지였죠. 이런 것처럼 김승현 회장이 지금 한화그룹을 우리나라 방산의 주요 트리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화의 방산 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엊그제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기술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더군다나 한화그룹은 지금 이제 그 자제분들이 세 분인데 장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동시에 이것을 그 승계 구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부터 보여지죠. 한화건설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이라크에 건설하고 있었던 신도시 1조 6천억짜리를 8천억을 대손을 하고서 공사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합병 과정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해드리자면 방산 관련해서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네. 이것은 한화그룹의 그 의지 그리고 승계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폴란드 트리거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스위스 다보스의 대통령 이 순방길이 좀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 주요 방산업체들이 동행한다는 점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경제 외교는 처음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조금 증가하는 점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무기 개발 및 생산이 협력
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좀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폴란드 또한 이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 회원국 확대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한화그룹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는데 이 방산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합병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엔 악재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에 이 점유율이 조금 밀렸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일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제 총량 부분에 있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순위가 좀 바뀌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일단 뭐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여다보게 된다라면 네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강자, 그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 쪽의 강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메모리는 시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시황이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죠. 네. 이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재고가 쌓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매출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이건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해진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쉽게 하면 붕어빵 같은 경우에 붕어빵을 만들어 놓고 사갈 사람 사가는 거고 안 사갈 사람은 안 사가는 거죠. 하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둔화에 따라서 메모리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기간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네.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IT 투자가 이루어졌었어요. 소위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각 기업들이 서버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PC를 바꾸셨어요. 네. 가전제품도 바꾸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톱을 한 대 바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교체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굳이 제가 이제 교체할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한다라든지 이게 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교체를 했고 네. 요거는 이제 몇 년 더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도 반도체 호황과 불황이 오는데 메모리 중심으로 네. 지금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일종의 조금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의 위상, 아까도 우리가 파월 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5년 전에 지금의 위상이었냐라고 보면 아니었어요. 네. 불과 2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일본이었고요. 그전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갖게 된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을 먼저 꺾었고 일본을 꺾음으로써 소위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우뚝 섰기 때문에 네. 15년 전서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지금 독주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와 제2의 치킨 게임을 벌여야 됩니다. TSMC도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그걸 따라잡겠다는 목표죠. 결코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일단 승기를 잡고 있는 건 TSMC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 삼성전자는 17%죠.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뒤어서 TSMC가 400억 달러를 얘기를 했죠. 이 40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 한편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다면 미세 공정, 그다음에 우리 정말 잘 만들어내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4나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TSMC를 꺾었다라는 거고 3나노도 양산을 하고 있다. 3나노는 먼저 양산을 했기 때문에 4나노 수요를 잡았고 3나노가 이제 이기고 있다라는 건데 일주일 전에 TSMC도 3나노 양산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율과 양산 단어가 좀 혼동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제품을 연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얹는 거죠. 저기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제품의 완성도가 수율입니다. 보통 수율이 70%에서 80%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수율이 안 나오면 30~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70%가 불량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폐기하고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막대한 거기 때문에 이 수율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하게
연구실에서 한두 개 만드는 거하고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얹었을 때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수율 싸움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나 우리가 좀 보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면 셈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글로벌 각국들이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하게 지금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일본도 보조금 주고 있고요. 중국도 보조금 주고 있고 유럽도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반도체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TSMC를 좀 꺾어야 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철렁할 이러한 내용이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어떻게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 이러한 지나가는 과정을 꺾고 나서 정말 TSMC를 꺾는다라면 네. 삼성전자의 10만 원 이상 탈환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TSMC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4분기 반도체 이 1위를 전망이 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TSMC가 2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분석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보다 시황, 이 경기에 좀 민감하다는 점,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그래서 조금은 취약했다는 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제2의 치킨 게임이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반도체 칩법 진행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셔야겠다. 자, 그러면서 개인 이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투자는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새로운 담보대출 상품을 좀 내놨고요. 여기에 또 한도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앞으로 주택 시장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달 말에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 1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4%대 금리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은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겠고 소득과 무관하게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네. 금액도 상당 부분 이제 커집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 집 마련에 어떤 나름대로 좀 일조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은 기존에 기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환을 해서 다시 이걸 받겠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지금 한 8%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이제 4%대니까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가 2억을 상환을 하고 새롭게 5억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좀 낮추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2억을 받으신 분들은 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어찌됐든 3040 세대들이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우시죠. 우리가 5억을 8% 정도로 받으면 월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150만 원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숨통이 좀 튀죠.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월 네. 이자만 300만 원금 와. 상환이 아니고요. 네. 이자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집값 안정화 목표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 7천억의 론이 지금 이제 리볼빙이 됐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차의 그 뭐죠? 그 계약을 받는 부분이 조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조금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좀 짧긴 한데 1월 들어서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하락세가 조금 완만해졌다라는 그런 통계치들이 나타나요. 물론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급락세를 시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되고 있고 은행도 이자가 조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들 보면 조금 나름대로 급한 물량들은 좀 해소가 된 듯한 좀 보여집니다.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매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죠.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과 멀어질수록 이 반등세는 좀 미미하고요. 서울과 가깝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반등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실수요자분들의 이제 관망 심리가 조금 있긴 한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실수요자분들이 셈법을 좀 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때 미분양이라든지 신규로 분양받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나름대로 투자 매력도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지금 먼저 이 뉴스에 오늘 건설주들이 좀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해외 건설에 대한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 공사에서 막대하게 적자를 시현했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6월 말에 빅백스로 4천억을 적자를 시현하면서 네. 주가가 수직 급락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해외 공사는 어려워요. 하나건설도 8천억의 적자를 이번에 한꺼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 가장 많이 낳는 게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건설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옴시티는 잠깐 언급드리면 전 세계에서 입찰을 받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따온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수주를 따와도 적정 이윤이 보장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상식적인 것에 기반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현재 이 5억 원까지 좀 담보대출 상품을 좀 내놓는 이 점은요. 기대출자들은 상환 후 다시 받겠다. 이 점은 조금 해당이 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는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